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요, 토론 게시판이 있습니다. 토론 게시판에 영덕님이 댓글로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니까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올해 상반기에 베스트셀러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좀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아들러에 대한 다른 심리학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 같이 출간되어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어느 정도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필립이 아니죠. 알프레트 아들러라는 사람을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실 테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두산백과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흔한 결과죠.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다. 아들러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알프레트 아들러는 프로이트가 주최하는 정신분석학회 수요 모임에 초대되어서 프로이트, 융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네, 정신의학계의 초창기 중요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학회장까지 되었었는데 프로이트와 학설상의 이견을 보여서 결별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중요한 키워드는 초창기 정신의학계의 중요 멤버이며 프로이트와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장이 바로 트라우마 얘기입니다.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트라우마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첫 장부터 트라우마를 굉장히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란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트라우마가 뭔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지만 뭔지 정확히 모를 수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시 네이버 사전, 네, 네이버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네이버 사전에 트라우마를 찾아봤습니다. 트라우마는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외상, 충격을 말하며 후자에 한정되는 용례가 많다. 네, 일반적인 의학 용어로는 외상을 뜻한다고 해요. 제가 의학 미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미드 같은 거에 응급실이나 아니면 외과 의사들 얘기를 보면은 큰 상처, 물리적인 상처죠. 외상을 받았을 때 그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트라우마라고 하면 정신적인 상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으며 이런 이미지는 장기 기억되는데 트라우마의 예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트라우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서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소설 뭐 이런 컨텐츠 등에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 왜곡되고 좀 특수한 예로만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큰 충격을 받을 만한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성격이 결정되든지 바뀌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통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기질이나 성격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해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한 피드백이 쌓이면서 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주변 환경이 사실 살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나의 기본적인 성격은 어느 정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겪는 일이 좀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혹시나 내가 안 좋거나 네, 나쁜 경험을 한 일이 있었다면 그런 작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의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페이지가 알프레트 아들러는 트라우마란 제가 이 페이지를 펴지도 않고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트라우마 결정론. 아들러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아들러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라는 것은 아들러가 보기에는 과거의 원인에 주목해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드는 결정론이라고 봅니다. 결정론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이 있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결정론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란 책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자와 청년이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독자에게 설명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년이 얘기하는 친구의 예를 한번 목적론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친구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자, 제 친구 중에는 벌써 몇 년째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애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일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렇지만 그 친구는 방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린다고 해요. 일종의 신경증이죠.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질 수가 없고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청년의 친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을 수도 있는 그 바깥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황장애라고 하죠. 바깥에 나오게 되면 숨이 가빠지고 증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밖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공황장애가 있는 친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들러는 굉장히 강한 의조로 극단적으로 좀 해석을 하죠.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때문에 친구가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는 이 현상을 자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기 싫으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또한 아들러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부유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굉장히 알듯 말듯합니다. 다음 예가 있습니다. 청년이 커피숍에서 겪은 이야기죠. 이 청년이 커피숍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웨이터가 옷에 커피를 쏟았대요. 산지 얼마 안 된 하나뿐인 새 옷이어서 청년이 굉장히 성질이 나서 버럭 화를 내고 말았대요. 이 청년이 원래 남들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크게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커피숍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분노로 이성을 잃었었다고 합니다. 이 예에 대해서 아들러는 또 얘기합니다. 청년은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기 위해 화를 낸 거다. 인간은 감정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며 분노마저도 꺼냈을 수 있는 도구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알듯 말듯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극단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감정이나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다.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며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변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목적론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목적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실까요? 자, 생활 양식에 대한 얘기죠. 먼저 책에 나온 예를 또 읽어드릴게요. 자, 청년의 친구 중에 성격이 밝고 처음 만나는 누구와도 허물없이 지내는 Y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해바라기 같은 남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저는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고 삐뚤어진 데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아들러의 목적론에 근거해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라고 하면 그렇지만 주변에 한두 명쯤은 있는 항상 밝고 주변 사람들과 늘 사이가 좋으며 서로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항상 전개해 나가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죠. 반면에 우리 자신은 대부분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크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사소한 인간관계나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죠. 이 청년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성격이나 기질을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라고 불러요. 성격이나 기질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 양식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생활 양식은 아들러에 의하면 대략 10살 전후에 선택하게 되며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 재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며 생활 양식을 바꾸려는 큰 용기를 가졌을 때 우리는 변해 나갈 수 있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장 트라우마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들러와 철학자, 아들러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철학자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고요. 또 아들러의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제가 볼 때는 다짐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 트라우마를 아예 부정하고요. 우리가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선택했다. 이런 얘기에 옳고 그르고는 차치하고 옳고 그르고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얘기는 사실 남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뭐 예를 들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아니면 어떤 심리학적인 안 좋은 증상, 안 좋은 증례, 예, 뭐 우울증 혹은 뭐 공황장애 이런 것이 있는 분들에게 그건 네가 하기 싫어서 선택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이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비난밖에 안 되는 일이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는 결코 타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얘기라고 저에게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변하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다짐을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짐의 심리학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아들러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아들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통합된 자아가 있어서 이 뒤에 보면 아들러는 사람은 통합된 하나의 자아를 가진 뭐 완전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 통합된 자아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다 내리고 우리가 생활 양식을 선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 힘들고 좌절스러운 일,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었을 때 그에 대해 낙담하고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해석을 내려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어느 곳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이 말하듯이 트라우마로 대표되는 이런 심리학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경험한 안 좋은 일들의 근원을 밝혀내고 기분 전환을 하고요. 또 상처받은 우리 자신을 힐링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찾는 일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저는 결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처를 받은 것을 치유하고 기분 전환을 하고 힐링을 해서 원래 모습을 찾아서 내가 또 능동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찾는 일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요. 우리가 자신을 찾았어요. 자신을 찾았지만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은 사실 그렇게 이상적이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래 모습 중 하나가 안 좋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는 그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안 좋은 일의 근원을 찾아서 힐링을 하고 기분 전환을 했지만 우리가 뭔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돼서 비슷한 경험을 다시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르게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의 행동 양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과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다짐의 심리학이고 다짐의 사상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식님이 자주 얘기하시죠. 그 뭐 게임 하다가 장난 삼아 하는 얘기지만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일이 가장 멀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실 좋은 얘기를 듣는 건 쉬워요. 좋은 얘기 한마디를 하고 좋은 얘기를 듣는 건 쉽지만 우리가 쉽게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경험에 매몰돼서
항상 주변과의 반응을 하고 내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서 똑같은 경험을 반복을 한다면 발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또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사상을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이걸 접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능동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제 자신도 사실 20대 중반 때쯤에 제가 중초반쯤에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제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 끝까지 되고 있지 않던 고집센 내 마음속의 한 부분이 공감을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서 조금씩 변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다만 이제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요. 이렇게 해라. 마음을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 네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남은 부분도 역시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지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상황을 개선하고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방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책도 찬찬히 하나씩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